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 왜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될 건데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많은 모순이 있고 파퓰리즘으로 흐르기도 쉽고 선동에 흐르기 쉬워도 그 결과까지도 존중해서 가는 게 어쨌든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결에. 그러면 한국당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뭐 국민들한테 다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 뾰족한 수나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나와서 하면 될 건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이제 한 석 달째 접어 들어가면서 끌고 가면서 또 거기가 또 전원책 변호사한테 하청을 줬다가 또 하청을 거두어 들이면서 본인이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 하겠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볼 때 뒷걸음을 치는데 정권이 또 지지율이 좀 내려가니까 리얼 밑에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뭐 22%까지인가 올라간 탓이 좀 있어요. 그냥 반대급부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물갈이가 잘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기자로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런 집단을 지켜본 결과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정말 물갈이를 하고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 한국당입니다. 정말 해야 하고 늦었죠. 저는 모든 일이라는 게 타이밍이 특히 정치에서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정치에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타이밍도 많이 실기를 했다. 또 하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사 뒤늦게 본인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국회의원을 갈 수는 없지만 비대위원장이 당협 운영위원장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립을 꽉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을 장악력을 발휘하겠다 했는데 지금 100일이 지났어요. 7월에 아마 비대위원장 됐는데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본인이 당내에 어떤 말하자면 자기 세가 없다 보니까 세를 키우는 차원의 그런 전략적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 말하자면 당의 어떤 비전과 가치관을 보수의 비전과 가치관을 확실히 세워야겠다. 그 비전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어도 정기회 말하자면은 국정감사가 시작이 바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 끝나면은 아마 인적청산을 정광석화처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본인이 좀 욕심을 가졌는지 어쨌는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어가지고 전원책 변호사를 이제 조광특 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전례 없는 권한을 주겠다. 본인 전원책 변호사는 뭐 전권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했는데 어쨌든 두 분 간에 갈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가 핸드폰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죠. 문자로 통지받았죠.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를 데려왔을 때는 어쨌든 토사구팽도 아니고 토끼를 잡으려고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토끼가 살아있는데 구팽을 먼저 한 거예요. 팽을 먼저 시킨 거예요. 토생구팽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중진 다선의원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으면은 뭐 대선, 지방선거에서 그랬으면은 스스로 뼈저린 반성을 하고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당을 환골탈퇴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돼서 천막당사로 옮기고 스스로 국민들이 볼 때도 저분들이 정말 저 당이 크게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는 살아난 수가 거라는 생겼죠.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국당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여줬고 당내 대권 주자급의 자기 자칭을 하는 분들도 전부 뒤로 숨어버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누가 나서서 당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무슨 자격으로 너는 책임 없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외부 인사를 수혈을 해가지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배가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배를 구해달라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거예요. 그럼 배를 구해야 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반성과 그 위에 가치관과 비전을 세우고 또 인적 쇄신을 하고 그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좋은 보수들을 통합하는 그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관리형 대표, 그냥 통상적인 정당에 당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얼머부리는 그런 관리형 대표로 남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김병준이 뭐하고 있느냐. 한국당이 변한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지지율도 10% 선에서 답보 상태를 겪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예. 다만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문정권이 지지율이 빠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려서 지금 20%를 좀 넘어섰습니다만은 그것은 한국당이 잘해서 그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본인도 정치적 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당권 길게 보면 대권까지도 본인은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모도원이에요. 갈 길은 먼데 이제 해가 저물게 생겼어요. 내년 지금 2월로 전당대회는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그립을 장하게 해야겠다,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전원책도 자르고 조광특위도 새로 구성하면서 거기다가 7개인가 무슨 말하자면은 당협위원장 교체의 어떤 기준을 세우고 기준도 주고 그 기준만 갖고 또 안 되겠다. 또 자기가 그동안 한 100일 이상 당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국회의원 이런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권한도 행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뒤늦게 그렇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깃발을 높이 쳐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이 물러나면서 동력이 탁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 그립을 장악하겠다 해봤자 늦지 않았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속으로는 콧방귀 끼고 있을 집에 갈 사람이 우리를 공기 잡으러 다냐 이러는데. 근데 집에 갈 사람도 아니고 집에 가든가 하나는 우리들 신세를 지게 생겼는데 저분이 말하자면 자기 정치적 욕심을 탁 내려놔야 그게 무서운 거죠. 정치인들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옛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분은 결국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으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부분 입맛이라고 결국 너도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얕봐버리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비대위를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해서 그 당을 살려서 잘 됐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 이제 오나들이 잠깐 맡겨놨다가 좀 선거 나갔다 지고 해서 와서 되찾을 때까지 비대위를 했거나 또 안 그러면 네가 하기도 내가 하기도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좀 가다가 다시 붙자 이런 용어로 이렇게 비대위를 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는
야당하고 한국당의 성격이 좀 다른 게 민주당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든 선거가 있으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막 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하고 싶어서 야단인 하고제비들이고 이 한국당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서로 뒤로 싹 물러서서 눈치를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재는데 탁월한 부분이 좀 달라요. 이쪽은 그래도 무조건 붙고 이쪽은 그러면 서로 안 나오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갖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굴러가는 건데 이제 이 굴러가는 부분이 뭐 공천 물갈이 학살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안 그랬으면 또 좀 더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공천 학살을 하겠다니까 이제는 너 쫓아내야 되겠다. 이제 다들 이렇게 나오는 국면이에요. 웰빙 정당, 기득권 정당의 체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햇볕 날 때는 다 나와서 만세 부르고 해요. 소나기 내리고 이거 날씨가 꾸물어가다가 뭐 싹 다 사라져버려요.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동안 친박이다 비박이다 해갖고 권력을 말하자면 향유할 때는 예. 얼마나 설쳤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숨소리도 안 내고 있어요. 혹시 내가 모난돌이 될까? 혹시 정 맞을까 봐서. 그러니 그게 정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쨌든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뒤늦게라도 좀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것은 일시적인 거고 국민들이 신뢰를 지금 회복해 온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과거에 여러 문제로 보수 그런 그 참패 몰락을 가져왔던 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아 갖고는 저당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이제 집으로 가든 보따리를 싸든 내년 2월에 아니면 더 정치를 하든 적어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족적을 낭개하고 본인 스스로 마이크를 잡겠다고 이렇게 강력히 희망한 것은 그래도 보수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적어도 보수를 뭉칠 수 있는 정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사람들, 그런 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은 보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반문연대를 지금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 반문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필요한 희생양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승민, 바른미래당에 그런 분들도 들어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과거에 참패를 가져온 보수 계멸을 가져온 데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만이 그런 분들도 말하자면 반문연대라는 틀 속에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일부 당내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뭐 20% 물갈이다 뭐 20 플러스 알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은 친박 영남 다선 의원 중심의 이른바 친박 청산 골수 친박 청산의 칼을 지금 청산 쪽으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결정적인 시기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는데 조자룡의 헝칼이 될지 아니면은 그런 대로 아직은 칼날이 좀 살아 있어서 그래도 모양새는 좀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물갈이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친박이 워낙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국회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저는 참 한때 국회의원을 좀 우습게 알았는데 요즘에는 국회의원 저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가 텔레비에 나와서 좀 헛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고 생긴 것도 좀 이상한 국회의원이라도 나름대로 논두렁 전기는 타고 나서 한 방은 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학자 출신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칼을 휘두르다가 그 칼에 혹시 자기가 맞지 않을까 걱정도 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역대 비대위원장 중에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을 하면서 이 제끼는 거 나 안 하겠다 하고 가면 찾아가서 돌아오십시오 한 사람은 그 2번이나 했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을 하면서 네, 뭐 수석 그렇죠. 비대위원 네. 같은 역할을 했죠. 비대위원 경제민주화니 했죠. 이런 걸 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또 여러 차례 함흥차사 같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문재인 밑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하다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선거지고 이렇게 돼서 뭐 탈당하고 안철수 씨 이럴 때 거기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인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비대위원 했다가 또 선거 앞두고 안 한다고 또 집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 중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네요. 그죠? 아니, 독특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과거에 사실 노태우 대통령도 대통령 만드는 5인방의 한 분입니다. 예. 이마빌딩 팀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당시 최백렬, 현홍주, 김종인, 이종률 뭐 이 다섯 분이 다 실질적으로 쟁쟁한 분들이네. 말하자면 전두환 정권 밑에서 당 대표 할 때 장기 플랜을 세운 사람이 이마빌딩에 저도 그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여의도 이마 빌딩. 예. 아닙니다. 저쪽에 저 수송동에 있는 인사동 쪽에 저기 저쪽 예. 뒤에 대사관 저 위에 거기에 있는 이마 별도 빌딩. 그분들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분들이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짜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김종인 전 의원 같은 분은 장관도 했고 뭐 아버지 본인 스스로 그러시대요. 나는 정치를 김병로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인 대법원장한테 배웠다. 그때는 김병로 씨가 대법원장이었지만 사실은 또 정치적인 역량이 컸기 때문에 그때는 뭐 많은 정치인들이 김병로 씨 그 집에 몰려오고 그 밑에서 수발을 두면서 정치를 배우신 분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아는 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꾸준히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모든 맥락에 대해서는 다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췄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자기 욕심을 다 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천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예를 들면 본인이 그러대요. 그 후에 이제 비대위원장 끝나고 저거 점심 한번 먹으면서 내가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됐는데 말하자면 실권이 뺏겼어요. 이제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국회에서 앉아 있으려면 꼭 대학생이 초등학생하고 앉아 있는 것 같다. 그거 내가 무슨 봉급 받으러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역할도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하더니 조금 이따 그만두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한다면은 결국은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피를 안 묻히려고 하고 뭔가 국회의원들은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그 방향이 어디로 간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논두렁 전기라도 다 타고난 사람들이고 정치적 풍향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딱 근을 달아봅니다. 갖고 내가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지 좀 뒤로 자체할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같은 분은 정치에 대해서 완전 뭐 제가 보기에는 DJ, YS 이런 분들이 구단이라고 하지만 여권 소위 그분은 주로 여권 쪽에 있었던 분이죠. 여권에서는 유일한 구단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분인데 그런 구단에다가 본인 스스로가 뭘 하겠다는 욕심이 없어요. 내가 뭐 할 거 다 했는데 뭐 또 돈도 많이 있습니다. 돈도 많으니까 내가 뭐 하실 것이 없는데 누구한테 왜 머리를 숙이느냐. 내 소신대로 하고 자를 건 자르고 하겠다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학자 출신입니다. 그분이 학자로서는 상당한 뭐 평가를 받는 분이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11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우리 뭐 제3자 고 박사님은 8.5단은 되죠. 제3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꾸준히 관찰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의 메커니즘이나 그런 것들은 또 생리라든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임명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뭘 알겠습니까? 그분이 시민사회 운동을 그것도 큰 소리 치고 왔다가 맥없이 나갔죠. 오래 하셨지만 정치 그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를 다루기가 그래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 본인이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다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그 당에서 모르겠습니까? 일단 캐치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애로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힘이 빠져서 동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 그 조강특위에서
어떻게 뭐 했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비대위원장으로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당협위원장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소리에 겁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당으로 이야기 좀 가보겠는데요. 저기 어제 재미난 아니 그 전에 예, 하십시오. 사실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좀 실기를 하고 동력도 상실했지만 한국당이 살아나려면은 이번 인적 쇄신을 좀 세게는 해야 합니다. 예. 그건 뭐 한국당을 살아나라고 한 게 아니라 보수라는 예. 말하자면 보수 세력이 그런 지금처럼 이런 괴멸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가 튼튼하게 뭐 자전거 앞바퀴나 뒷바퀴나 마찬가지고 양날개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되지 않으려면은 지금 뭐 실기도 하고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는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도 자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쇄신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화타가 온다 하더라도 환자가 살 생각이 있어야 살아나지. 나는 뭐 죽을란다 하는데 뭐 전설적인 명의가 온다 하더라도 그 환자를 살릴 수 있겠나 생각했던 그렇게 된다면은 전에 뭐 누가 그랬죠? 다음 총선에서 40석 얻으면 성공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40석도 못 얻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 그러면 40석을 못 얻으면 이제 뭐 민주당이 한 200석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당도 또 잘 돌아가는 거 한번 또 좀 이야기를 해보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어제 중앙일보가 안, 그다음에 박, 김 이래가지고 김은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간은 이제 뒤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최초로 이제 중앙일보가 안희정이 미투로 가고 이재명이 뭐 지금 뭐 미투가 아니라 이재명은 뭐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온갖 이제 해경군 김씨에다가 심지어 무슨 뭐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다가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조직 폭력배니 뭐니 이래 가지고 뭐 화살을 제가 볼 때 한 6방은 맞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한 발 정도 맞으면 그 화살을 날리는 게 권력 핵심에서 날라온다면 한 발 맞아가 좀 이따 화살 빼고 그냥 아카진키나 좀 발라도 머큐럼이라도 발라도 살 것 같아도 이불로 죽은 척하고 여기서 빠져야 내가 이 머리가 안 날아간다. 보통은 그러는데 그렇죠. 저 사람은 그냥 화살이 날아오는 대로 맞으면서도 내 니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보기 드문 캐릭터입니다. 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도 아주 상당한 독특한 캐릭터가 있고 또 개인적인 정치 개인적인 그 인생사랄까 그것도 상당히 스토리가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스타덤 소위 말해서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2016년 말 그 탄핵 국면에서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그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그때 뭐 저 바닥에 있던 지지율 한 4, 5% 하던 지지율이 16% 오면서 여당 내 대권 주자 3.15까지 부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도 있고 또 강당도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 뭐 형의 강제 입원 문제라든가 뭐 조폭 연루설이라든가 또 해경군 김씨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논란이 됐던 형수에 대한 뭐 쌍욕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평가가 다르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저는 평가는 내려졌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 해경군 김씨 트위터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SNS에 경찰 주장이 맞느냐, 우리 측 주장이 맞느냐 이때 80%가 넘는 사람들이 경찰 주장이 맞다고 했어요. 요즘 많이 얻어맞다 보니까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 올려봤자 그걸 자기가 더 나올 거라고 올렸는지.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판단을 이미 내린 건데 지금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왜 경찰이 과거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와 달리 거기는 뭐 처삼촌 벌저듯이 지나가고 예, 대처삼촌 나한테만 이렇게 대충 그냥 말 집요하게 못해 하는 거죠. 예. 집요하게 수사를 하느냐. 사실은 뭐 이 해경군 김씨 문제도 그 과거에 그 경선 과정에서 나왔을 때 이거 혹시 그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이 아니야 이런 조그마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면서 문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졌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그만 적당히 하다 넘어갈 사안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배후에는 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씨가 두 가지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본인이 경찰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진실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섰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프레임을 걸어버린 거죠. 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네. 경찰은 공권력 같아. 네. 그러면 권력 그 배우 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청와대지 야당이 배우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경찰이 보고 배우를 이야기하면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차피 이미 현재 친문 세력과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한번 붙어보겠다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워서 정치적 탄압 내지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면서 이것은 그 방면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지면은 이건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재판에서 지는 경우는 10년인가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말하자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팩트와 법리로 대응하는 이중 전략을 써서 결국은 내가 살아나겠다. 지금 현재는 정치 투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미 그런 사안에 대한 판단은 내렸지만 지금의 싸움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뭐 김부선 씨하고 적절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면 해경군 김씨라는 게 그 김혜경 계정주 맞느냐 이런 것은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고 지금 여권 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박원순 또 다른 김 누구누구 뭐 김경수냐 김부겸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대권 구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여권 내에 권력 암투가 이제 2년차 3년차 이렇게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좀 식견 있는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진전될까 흥미진진하거든요. 권력 싸움 같이 흥미진진한 것이고 이게 궁중비사의 드라마보다 더 궁중비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언론도 관심을 갖고 국민들도 야 이거 어떻게 돼가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팩트 자체는 별것 아니라고 이미 그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건 이제 누가 잘못했고 아까 8대2가 나왔어. 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문 정권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약해지고 권력은 서서히 와해돼 갈 거니까 내가 시간을 버티면서 지구전을 가지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때는 힘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그 밑에 있는 권력들도 자신을 뭐 검경이나 이렇게 압박하는 부분의 강도도 약해지면서 허지부지 되어 갈 수도 있고 정치 환경이 바뀌면 또 본인은 문 정권이 망하게 되면 이제 그 대가로 대신 누군가를 갖다가 또 자기 주자로 이 현 여권 지지자들이 방향을 선택할 때 이렇게 권력의 핵심과 맞섰다. 뭐 옛날에 유승민 효과 같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이게 나한테 고난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나한테 또 반대급부로 잘 버티기만 살아남기만 하면 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시간을 끌면서 치고받으면서 가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인가요? 소감이 어떠냐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했죠. 근데 본인 속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세옹지마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말이 나갔다가 또 다른 말까지 지금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에도 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그러한 그 정치 이력뿐만 아니라 개인 이력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분이 쉽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여론전에 있어서는 팩트는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론에 잘 안 먹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네. 그 뻔한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정치 탄압, 논리로 가겠죠. 정치 탄압, 내가 탄압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걸고 나가서 끝까지 살아나는 거죠. 이 특히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대법까지 판결 나려면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 뒤에서 이재명을 이제 안희정은 어디서 날라오는 돌인 줄 모르게 갑자기 이제 미투라는 돌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반대 여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 돌을 던진 사람이 있다면 그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아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짐작은 하겠지요. 짐작은 하죠. 예. 근데 이재명은 누가 던진다고 하면서 빨리 앞에서 계속 던지고 있어. 한 개만 아니라 돌을 이만큼 들고. 그런데도 이재명은 맞아도 아프다 하면서 또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그동안 이해찬 대표 관계가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찬 대표가 보호막을 사실은 형성했군요. 이재명 씨가 어떻게 보면 좀 튀는 언행, 많이 튀죠. 좀 그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당의 지지율 지금 하락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재명 씨의 계산으로는 그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자기를 치지르기는 쉽지 않다고 본 거죠. 쳤을 경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의 또 당내 말은 않고 있지만 지지세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독특한 자기들끼리의 네. 패거리를 데리고 있더만요. 그리고 문파하고도 겹치지 않으면서. 있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팽은 당했어요.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해찬 대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인 욕했겠습니까? 문재인 욕했겠죠. 그렇겠죠. 누가 뒤에서 오다를 줬으니까 네, 적어도 오다를 아니라도 묵시적인 동의를 했으니까 적어도 자기를 쳤으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후원자가 이해찬 대표 아닙니까? 이해찬이죠. 지난 경선 때도 뭐 출당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을 그렇게 내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발언을 했죠. 이해찬 보호막이를 해줬어요. 당 대표 때도 뭐 이해찬 또 당선에도 본인도 일정했을 거고. 그때 경선 때도 뭐 조폭 얘기 나오니까 그건 우리 당 대표 성취록은 아무 관계없는 얘기라고 딱 또 잘라버리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해찬 대표 간의 관계가 끈끈한 것처럼 지금 알려져 보이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지금 이해찬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이화영 전 의원이죠. 그 경기 부지사더만요. 정무부지사. 평화부지사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무부지사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핵심 참모죠. 거기서 아마 뭐 제일 1등 참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해찬 대표가 또 경선 때도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 경기지사 때 삼철이라는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붙었을 때도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편을 들어주고 지지 헌가입니까? 그 이화영 씨를 거기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방금 우리 황 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여론도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문재인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해찬 대표가 지금 무건으로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편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침묵 지켜지는 것 자체가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전에 안희정은 그 미투가 터진 다음 날 9시에 여성이 9시 뭐 한 1, 20분쯤에 TV에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11시도 되기 전에 당에서 출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방패막이가 없어지면서 안희정은 뭐 급전 직하 추락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재명은 보호막이 당에서 탄탄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나온 것은 검찰 수사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보호해 주는 거고 이해찬 대표도 일체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 물어보면은 뭘 이런 걸 가지고 이러냐고 이렇게 내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래 왜들 이래 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해찬 대표로서는 지금 뭐 현 문재인 정부와 무슨 갈등 관계는 아니지만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다음에 대권 주자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유시민 같은 분을 또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해서 하나 꽂아놓고 한 수 놓아놓고 또 이재명 같은 저런 정도의 정치력과 말하자면은 그런 뭔가 리더십이랄까 장악력 있는 사람 또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서 대선 후보 관리랄까 경우에 네. 따라서 또 이제 김부겸 같은 네, 또 이런 있고. 사람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청와대 뭐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권력의 핵심에서 생각하는 이재명과 이해찬 대표가 생각하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버티는 데까지 버텨서 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약이 돼서 내가 살아날 국리가 구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청와대 기획사보다 이 저기 세종시 기획사에서 보유한 이 K-팝 아이돌이 더 내가 볼 때 나중에 돈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기획사가 돈도 많고 이렇게 사옥은 좋아도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세종시 기획사에서 더 빛날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 어제 갑자기 민주당이 돌변을 해가지고 한국당이 지금 장외 밖으로 나가고 국회에 응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 서울 교통공사가 핵심이 되는 지금 고용 세습에 국정조사를 찬성해 버렸어요. 근데 뭐 지금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당 대표 이해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홍영표는 청와대에 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전에 우원식도 그랬듯이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지금 그걸 합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합의하지 좀 마라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했는데도 신중하라고 그랬죠. 네, 신중하라고. 근데 홍영표 대표가 이 당 대표의 뜻을 거스르고 원내 대표가 그렇게 합의를 해줘 버려 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이제는 박원순 차례다. 지금까지 뭐 한간에 속설은 저도 한 뭐 7, 8개월 전에 안희정부터 이제 그다음에 이재명, 박원순으로 간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박원순 차례가 왔다. 이것은 국정조사로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이 스토리상에 봤을 때 어쨌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민노총에 관련된 사람이 있었고 때를 쓰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그걸 들어줬다.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원순이 치명타를 입도록 오히려 또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쫙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 전에 저는 이번에 이제 뭐 명칭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예. 뭐 국정조사. 국정조사. 그러나 이제 서울철도공사 국정조사라고 봐야 하고 박원순 국정조사 청문회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돼버리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세습 뭐 고용세습? 고용세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죠. 그것이 일부 드러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국정조사감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정치적 해석은 자체하고라도 맞아. 그 이 자체로 보면 그렇죠. 이 자체로 보면 이런 것을 국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취업 대란, 취업 뭐 해가지고 젊은 공정성이 친구들한테 무너져 갖고 있는데 엄청난 좌절감을 안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정치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는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뭡니까? 끼리끼리 짬짬이 해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박원순이든 무슨 순이든 간에 당연히 이런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조사를 해야 하고 그건 시정돼야 하는 게 마땅하대.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그렇게 무섭나?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야당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요. 야당한테.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야당에서 반사대가 청와대로 이렇게 가서 들려요. 결국 박원순 씨의 말은 이중성이 있는 거야. 함의가. 예. 야당한테 말을 했지만 듣기는 어디다 들으라겠어요. 청와대보다 들으라. 아니 내가 그렇게 무섭나? 사실 또 박원순 시장도 얼마 전에 그 민노총 그 시의원대 가서 또 앉아가지고 한국노총입니까? 예. 그 시의원대 가서 가서 앉아서 연설까지 했어요. 연설까지 오고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 또 그 주택 그런 문제 서울시에 그린벨트 좀 풀자 하니까 또 그것도 반대. 네, 반대했죠. 여러 가지로 좀 청와대라든가 정부 방침하고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요. 또 지난 부동산 문제 때도 느닷없이 여의도고 뭐 용산 개발한다 해갖고 또 폭등의 원인을 가져왔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박원순 씨에 대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 핵심부에서 볼 때는 자기 정치에 들어갔네. 또 이제 벌써부터 대통령 준비하나? 이제 대통령 임기 3분의 1분이 안 지나갔는데 이거 좀 괘씸죄 걸릴 사안이에요.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권력 쪽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는 데다가 지금 47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또 책무도 있거든요.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브앤드 테이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안희정 날라가고 안희정 보내고 뭐 이재명 때리고 박원순 너 땡땡땡하고 다음은 누구냐 이렇게 지금 가는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BH 배우설 무슨 살생부설 뭐 이런 것의 일환이냐. 근데 청와대 쪽이나 뭐 여권 핵심 쪽에서는 그거야말로 낭설이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의 진상은 지금 우리가 세월이 가야 알겠죠. 형 소장이 알겠습니까? 내가 알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가야 보면 아는데 그런데 시중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다 현실화되는 거 보면은 이야기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 김 씨는 제가 볼 때 다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는데 저는 김경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PK 연합이 대권 창출이지 호남 TK는 사실은 대권 창출에 동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김경수는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 입장에서 보면 봐줬다 하지만 지금 딱 그 뭡니까 이 드루킹 특검이 노회찬 김경수 둘을 날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에 이 정례화된 야권 지금 여권의 대권 코드를 보면 호남이 밀고 PK에서 나서는데 PK에서 유력한 두 사람이 김경수 특검에 지금 뭐 봐줬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받지만은 사실은 상처가 엄청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4명이 벌써 다 진행이 돼버린 거 아니냐.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업무나 설들이 사실이라면 마지막으로 여태까지는 이렇게 DJ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선 때는 제가 볼 때 확실히 뜻이 돌았어요. 이인재 의원 쪽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노무현 쪽으로 흘러갔는데 경선 직전까지는 이인재 본인이 된다고 큰 소리 쳤어요. 나 당신 안 된다 그랬어, 그때. 자신했죠. 저기가 되니까 당신은 안 된다 이랬는데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속을 만큼 완벽하게 했는데 게임을. 그런데 이번은 경선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초창기에 일찌감치 자당의 유력 대선 후보 또 내놓으면 자기 대선에서 지금 한국당이나 보수 쪽에서는 후보가 별로 없는데 이쪽에서는 쟁쟁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뭐라 때문에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 정권의 권력 관리의 미숙인지 지금 그러고 보면은 다 잘려나가고 흔한 얘기로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임정숙 비서실장만 남았어요. 뭐 송영길 씨도 뭐 있고 또 뭐 몇 명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냥 이렇게 드러난 사람.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두 분 다 호남 사람인데 친문 친노 세력이 송영길도 호남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호남 사람한테 권력을 넘겨주겠느냐. 자기 편에 갔더라도 믿지를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 지역의 뭐 여권이라 하지만 그쪽한테 그러면은 또 다른 유력한 카드를 다른 카드를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카드 중에 하나가 전에 제가 뭐 유시민 씨도 될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카드를 갖고 있는 정말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고단수의
예. 이렇게 정치 전략을 펴고 있는 건지 그 정도 정치 전략을 펼 정도면 있어요. 지지율이 이 정도가 되고 헤매고 있겠냐는 생각도 들기도 더군다나 과거처럼 대권 후보라든가 이런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이제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 정치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라든가 뭐 여러 측면으로 볼 때 그렇다 한다면은 이런 대권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분도 이재명 씨를 지금 방어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유력한 대권 주자고 우리로서는 큰 자산인데 이렇게 망가뜨리지 말라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 국정 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권력의 핵심부가 그런 권력 관리 또 대권 후보 관리 면에서도 그렇게 썩 유능함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저나 우리 황 수장이 모르는 예. 정말 차원 높은 고대의 어떤 정치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지나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예,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